올해 금리 인하는 어렵다. 세계 양대 금융사로 불리는 JP모간 그리고 골드만삭스 수장의 작심 발언인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두 기관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마냥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두 수장의 경고대로 만약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면 외환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형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대형 이벤트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오늘 미국의 3대 지수를 이렇게 보면 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모두가 미국 증시, 세계 증시를 엔비디아가 전부 끌어올릴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두 배를 쳤습니다. 극찬하기도 했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산업 자체에도 정착돼 있다. 그리고 액면 분할도 테슬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해서 밝게 보긴 했지만 그런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사실 그 3대 지수가 이렇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떨어지고 S&P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대를 많이 하셨던 입장에서는 오늘 주가가 이거 왜 그런 건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실 거로 보이는데요. 말씀대로 올 FMC가 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가려진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라스트 마일 부주의 이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조업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그렇죠. 주간 실업 정권은 낮게 나왔어요. 이 주간 실업은 낮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고용 시장이 탄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하느냐 이 문제가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보다 더 이렇게 모든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데요. 연내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해서 파월이 그동안 긍정적 발언을 했던 대목이 5월 FMC 내용도 당신 얘기대로 가지 않고 또 경제 지표가 PMI라든가 주간 실업과 고용 지표가 상당히 미경제 탄탄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연내 당신이 금리를 내리겠다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거가 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미국 증시에 반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들고 나오는 겁니다. 누가 들고 나오느냐?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잘못하고 시장에 카오스 현상을 발생시킬 때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계 양대 이렇게 시장 참여자를 하면 JP 모건과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되겠죠. 그래서 두 수장들이 시간을 갖고 최근에 얘기했던 거를 종합하면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페드라든가 파월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믿는다. 근데 시장은 변하거든요. 그럼 양대 플레이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 얘기대로 연내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표 사항으로 가능성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3대 지수가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이렇게 최대폭으로 하락했고요. 오늘 보면 이제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를 이렇게 김치현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국채금리가 한때는 장중에 4.5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제 막판에 조금 떨어져서 4.48인데 그나마 그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단기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해서 달러 인덱스 105 정도 접근하면서 104대를 걸려 있지만 105 정도 지금 넘었네요. 105 정도를 되고 오늘 잠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1%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더리움만 이제 현물 ETF 문제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물 ETF가 이렇게 얘기 나오면 속보를 아마 홍영가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영가한테 좀 여쭤보면 어제 시간에 마감 지수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도 수준 마감 지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장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어제 시간에서 반영되는 마감 지수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장내 가격에는 대비해서는 9% 올라갔거든요. 이게 시간에가
전날 시간의 가격이 예. 다음날 장내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마 시청자분한테 설명해 주시면 예. 엔비디아도 올해 장중 내내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었거든요. 장마감에. 그거에 대한 혼란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예. 좀 시청자분들 전해주시죠.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 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장 초반에 그 갭 상승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장중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많이 네. 올랐다가 장 후반부터 이제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결국 이제 하락했는데요. 네네. 뭐 이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맞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장중의 가격에 대비해서는 9% 올랐지만 어제 시간에 다 반영된 수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장내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장중에는 한때 올랐지만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장내 마감 지수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근데 어제 마감 지수에 비해서는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아마 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마감 지수에 대해서 9% 올라갔으니까 또 오늘 그냥 화랑새처럼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히 이해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궁금증 풀어드려서. 네네.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 외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JP모간 이 CEO의 발언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 연일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얘기를 남겼습니까? 예, 다이먼 회장 최근 들어서 아주 작심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순서부터 한번 작심 발언 내용을 좀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는 시간까지 한번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조민지 캐스터에서 전해 주셨습니다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이렇게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른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더더구나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제를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 시장에 오늘 다우존스가 600포인트로 올 들어서 하루에 가장 많이 하락폭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전에 우리 방송에서 접해드렸습니다는 모두가 연내 금리 인하 할 때 다이먼 회장이 10년물 금리가 8%로 폭등하겠다. 그 기억나시죠? 예, 근데 사실 그때 모두가 페드에 속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자꾸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일부 페드 인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라스트 마일 부지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이창용 하는 정책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는 자,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진심은 뭐냐 하는 측면에서 시장 플레이 입장에서는 자꾸 위험적 결과가 자꾸 작게 나오니까 페드에 속고 있다, 파월에 속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18%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좀 먼 얘기가 있습니다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제로를 수용할 것이다 하는 쪽에 또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입장과 관련돼서도 임기 전에 조기 은퇴하겠다 하는 이런 쪽의 작심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차원에서 자 지금 세계 글로벌 1등 인베스트뱅크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성장이 빨라서 지금 다이먼 회장이 가장 주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작심 발언의 속마음은 뭐냐? 예. 이 정치적으로까지 해석하는 시각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대공황 발언에 붙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나올 정도로 본심이 뭐냐 하는 예. 쪽에 여러 각도로 해석하는 시각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주가에 대해서도 다이먼 회장이 이끌고 있는 JP모건 같은 경우는 S&P가 대부분 다 비관론도 낙관론으로 돌아서면서 5,600까지 봅니다는 JP모건은 4,20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대목이 뭘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 월가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연일 작심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준의 예측력이 또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로 하는 총재 발언도 구설수에 같이 올랐다고요? 네, 사실 페드가 정확한 길을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속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어즈 측면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들은 자기 자신의 예측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연내 그 이렇게 페드라든가 파월의 얘기를 가지고는 나중에 결과가 굉장히 실패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에 의해서 당신들이 속고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예측력과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사실은 모델에서 가장 이렇게 존중하는 벤 버냉키 예. 페드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배 의장들한테 자 너무 낡은 모델을 쓰지 않느냐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신들이 예측을 못한다. 시장에서 모두가 속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예측을 못한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자 자막이 미리 돌아가긴 했습니다는 자 성장률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미 인플레라든가 고용지표 예측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는 예. 자 성장률 예측을 전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성장률 2022년 12월 전망치가 0.5%입니다. 예. 근데 작년의 성장률이 실적치가 2.5%입니다. 5배나 틀렸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홍익화가 겐또 찍어서도 저거 되겠다. 이런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올해 성장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률 1.4% 예측했습니다. 3개월 만에 좀 6월달 회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3개월 만에 2.1% 올렸습니다. 예. 3개월 만에 2.1% 올렸습니다. 50% 올렸습니다. 1.4 대비 0.7%니까 5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페드의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5월 이렇게 금통위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사실 하는 총재 입장에서 이창용 입장에서 고민은 하실 겁니다. 예. 또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장률이 1분기에 지금 승인 나왔는데요. 저부터 전해 주실 것이죠? 예. 간단히 코멘트를 하실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자,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1%, 1.6%, 2%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관련 속보들도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시 시간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예. 첨가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르니까 거기는 가격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예. 아마 잠시 전에 보여줬던 거랑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는 모습인데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현물 ETF,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과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더리움과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요런 트레이드업 관계 비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버냉키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더 짚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만큼 중앙은행 예측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총재도 고민 안 하십니다. 이창용 총재도 어제 금토기가 끝나고 예. 자, 우리 성장률 1분기에 1.3%, 미국식으로는 4% 넘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6으로 올렸거든요. 그럼 예측이 틀린 게 아니냐. 한데 아마 그 내용은 아마 이창용 총재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굉장히 좀 당황했다 하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대 글로벌 IB 수장들의 발언이 지금 가장 민감한 국내 외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외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 때문에 전문가들의 해석한 거를 보면 오늘 증시는 확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오늘 다우존스가 최대포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도 이미 양대 수장의 발언이 이렇게 금리 인하가 없다 하니까 주가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외환시장도 반응하죠. 좀 길게 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의 반응 정도를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너무 우리가 시간에 가지고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는 그때 흐름 초치기 하는 방송을 하면 굉장히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길게 보는 시각을 한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서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원달러이 1,082원이었죠. 그다음에 2022년 10월 달에 1,044. 이 킹달러 갓달러 나올 때입니다. 이때 가능성 적습니다. 해서 실제로 2020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 1,448원에서 그다음에 2월 달에 1,228원으로 220원 정도 폭락했죠. 이때 달러 투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봤죠. 증권사라든가 국내 이렇게 금융사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았던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봤죠. 그 위에 이렇게 환율이 다시 올라가서
올해 그 장중에 4월 18일 날 19일 날 기억되냐? 1,400을 찍었죠. 그래서 지금 1,370원대 이렇게 해서 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됐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수준도 지금 상당히 높다.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 최근에 보면 사실 이 방송을 듣고 보기에는 하나의 무슨 증권의 김은선 부장 같은 너무 그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 3월에 태국 바트라든가 인도네시아 루피아 이거보다 굉장히 그 환율 수준 변동폭이 높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요. 베트남 동아에 대해서도 5배 정도 높거든요. 최근에 다시 10원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길게 보더라도 그다음에 짧게 보더라도 우리 외환시장의 모습을 보면 환율의 변동성이 가장 환율 수준 높고 환율의 변동성도 상당히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투자가도 좀 해외 투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면 예측을 못하면 한 차선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SEC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외신들을 통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SEC의 입장문이 나올 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SEC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자,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1년 전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 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 우리 내부 쪽에서도 요인을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해는 실리콘밸리 사태 예. 이걸 그 미국 측 요인이 좀 많이 작용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 환율의 고공 수준이 되고 환율의 변동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측 요인이 특히 환율의 변동성은 우리 측 요인이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작년 11월에 공매도 조치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죠.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대주 양도세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 그리고 밸류업 대책에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좀 다소 좀 흐트러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외국인 자금이 최근 들어서 유출입이 작습니다. 어느 날 들어왔다가 어느 날 빠지고 유출입 작고 예.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보면 의외로 환율 수준이라든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사실 한은의 이창용 총재의 이렇게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도 될 수가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 국내 투자가 다 나가죠. 근데 외국인 지금 메우고 있죠. 외국인 자금이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든 스탑이 발생해서 나갈 때는 우리 외환시장이 환율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변동성 문제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예. 여기에 두 수장대로 그리고 미국의 올해 내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환율이 오히려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 외환시장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미국 증시를 폭풍 속의 고요 뭐 이런 쪽에 했습니다는 예. 국내 외환시장도 그런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겠습니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부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더 우려되는 거는 앞으로 이 대외 요인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요? 네, 속보를 전해주다 보니까 방송이 좀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그래서 짧게 좀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더리움 현물 ETF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은 달러 인덱스 문제, 달러 스마일 문제 때문에 경제가 좋죠. 스마일 때문에 달러가 강세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 미국은 연내 금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없다 하면 자 그러면 유럽 금리와 미국 금리 간의 금리 갭 때문에 유로가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8%, 영계 파운드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70%. 그럼 유로가 약세되면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이 7.1에서 지금 7.24 정도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관세는 중국 위안화 절하되면 무력화된다. 예.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하나가 약세되면 원화도 약세, 원달러니 올라가는 요인이죠. 상관계에서 0.6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57엔을 다시 꺾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지금 아마 엔달러 환율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한 156엔대 후반에서 걸려 있는 거로 지금 156.9죠. 장중에는 157엔을 뚫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엔달러 환율이 150엔 다시 또 된다 해서 엔화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일본이 5도 빼도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엔달러 환율이 저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원엔 상관계수가 지금 0.30까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원율 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좀 환율 수준만 보면 안 된다. 그 속에 속에 숨어 있는 대내적인 이런 변수들을 좀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이 시중 은행들의 환 위험 관리 능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이게 이 4대 시중만만 통계 잡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부터 환율 변동성이 사실 2유통하다, 3유통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변동성이 커진다. 또 올해 들어서도 너무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환율이 너무 낮게 잡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큰 코난다.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국 국내은행의 환위험 관리가 거의 엉망 수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만입니다. 예. 그것도 4대 은행입니다. 근데 환차선이 1분기만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4대 은행별로 분명히 명함이 있습니다. 예. 신한은행은 잘했습니다. 810 한 차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은행은 이게 뭡니까? 3,500억 환차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는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는 사실 위험상으로 노출이 안 됩니다. 고객분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녹아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상 은행처럼 이렇게 환차선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수익률로 녹아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영의 달인이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증권사에서 좀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는 사실 체험만 이렇게 사원에서 회장까지 갔던 경영의 달인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 증권사도 환위험 노출, 해외 투자가 많을수록 환위험을 좀 노출해야지 고객들도 좀 아시고 정책 단계에서도 그것을 좀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사도 수익률에 녹여서 하지 말고 이게 별도의 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해외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의 시가로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건 정책 단계에서 조사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국내 증권사의 엔화 투자 권유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죠. 자, 이것도 사실 대표적인 환 위험 관리 실패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사들만 이렇게 한 차선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 개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죠. 지금은 개인들이 더 외국에 주식 투자라든가 활발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의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녹여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근데 개인들도 한 차선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현만 전 회장께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권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 한 차선 대표적인 실패사는 키코죠. 뭐 시청자 여러분 금리기 당시에 그때 당시에 키코 가입해라, 은행이 이때 키코 가입해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기 환율이 떠질 것이다 하는데 환율이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뭐냐 결과적으로는 키코에 가입한 사람이 아직도 상보의 김상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그동안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싸우겠다 해가지고 하지만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개인의 한 차선을 겪었던 대표적 사례다. 근데 최근에 보면 작년부터 위에다가 들어오고서 엔화 강세다. 그래서 엔화 투자하십사. 그리고 엔화를 가지고 미국 주택주식사 증권사들이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어젠가요? 원의 환율이 870원. 사상 최저 수준을 돌파하려고 임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1,100원 했던 것이 지금 870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개인들도 한 차선이 이렇게 되고요. 금융상품에 녹여있는 수익률 통계에서 녹여있는 그 속에 들어갔던 증권사의
이렇게 한 차선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률의 외형상 수준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 내부적 요인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